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주택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규모와 추진 방식이 획기적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날 발표된 건 정부가 추산한 숫자일 뿐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또 어떻게라는 현실화가 추가돼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이용회 금융경제본부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긴 하지만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 대책이 과연 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대책 발표 전에는 일단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책 발표 이전인 2월 1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 전주에 비해서 0.1% 상승함으로써 작년 7월 첫째 주의 상승률 0.1%에 비해서 이후에 네네.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0.11% 올랐던 게 지난해 7월이잖아요. 작년 7월 첫째 주입니다. 네네. 예, 그 이후에는 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작년 12월부터 이 상승세가 시작이 돼갖고 사실 2월 첫째 주의 상승률은 작년 말에 시작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번에 대책 발표에 따라서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세권 등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대책이 또 다른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게 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도심 정비 사업 같은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지역 정비라던가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토지 가격이라던가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르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래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당장은 이어지고 있던 주택가격 오름세나 전세 불안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들도 대책 나오기 전부터 계속 있기도 했었고요.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어쨌든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면 자금이 더 개발 자금이 풀리는 부분들도 있고 개발 기대감 같은 것들로 자극받는 것들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대책 지금 나오고 한 4, 5일 지나는 와중에 시장에서 이 대책에 대한 이제 중장기 기대 효과라던가 평가 같은 것들이 좀 더 냉담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좀 더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2월 첫째 주 0.1% 직전 주가 0.09%여서 조금 오름세가 커진 건데
있는데 예. 뭐 그것만으로 되게 뭐 대책을 뭐 평가절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예. 오히려 대책 직후 이제 며칠 지나는 와중에 시장에서 여전히 이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다라는 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책이 빨리 공유가 돼서 시행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가 좀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나가고 있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절반이 절반 넘고 이상이죠. 있고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그만큼 관심이 떨어졌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번 대책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가 그만큼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지금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봉합을 하고 이제 이거를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공론을 모으지 않으면 대책이 또 시간이 걸리면서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예. 현재 쟁점이 이 숫자가 83만 원나 돼서 굉장히 많지만 이게 토지 소유주들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허수다라는 평가들을 이렇게 많이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고 계신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재건축 포함해서 공공사업들 자체에서 계속 공공주도 사업을 믿지 못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공주도 시행을 하면 민간 건설사들이 짓더라도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공공참여가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소위 그러니까요. 이런 평가들이 많은 데다가 또 하나 쟁점이 좀 주말 새 커지고 있는 거는 네. 저희가 그 우선 공급권 부여받는 시점에 대해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적이었던 게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 대책 이후로 새로 토지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 주지 않기로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구역에 빌라나 이런 것들을 사지 못하게 한다, 팔지 못하게 된다라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 봉합하고 진행으로 가지 못하면 또 굉장히 논란만 커지면서 그러니까요.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 토론에 함께해 주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게 지금 지난 1일에 이제 서울 아파트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음에도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이게 과연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 예전 같으면은 저기 한 60~70%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을 텐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장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입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그렇죠. 미스매치로 인해서 과도기가 있는 건 분명한데요. 일단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일단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죠. 연장선상에서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많다 보니까 네. 다행인 것은 이제 41.7%가 그나마 예전 같으면 70%가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41.7%까지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한 데에는 그래도 좀 더 기대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27만 원 작년에 발표한 것하고 합하면은 200만 원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희망상이라는 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어떤 뭐 미세한 부분들에서 항상 정책을 내보면은 미세한 부분에서 어떻게 사각지대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정책 효과를 좀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요번에도 뭐 아까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공급권 이런 재산권 침해 이런 미세한 부분이라든지 네. 또 재건축 재개발 단지마다 좀 특성화하지 않고 재건축 지역은 지금 좀 반대 여론이 있고 재개발 지역은 있었다가 또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아주 세세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정책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다만 방향성이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70점 이상을 주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50점 이하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상 물량보다 뭐 반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호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뭐 한두 달 뒤에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세세한 세부 대책이 말대로 법안도 조정하고 세세한 대책까지 완벽하다면 우리가 박수를 보내겠지만 또 그때마저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다라면 시장의 불만을 100% 잠재우기 좀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대비해야겠다. 결국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일단 확정적으로 된 분위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좀 중장기적으로 1, 2년은 좀 힘들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 시장에 대처하겠습니다. 사실 뭐 두 분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허수다 아니면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인 대책의 핵심을 보면 2025년까지 한 83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5년이면 아직도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정권이 또 유지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때까지 2025년 이때까지 83만 호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먼저 그 83만 호의 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산출 근거를 보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언제 어디에 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수치가 이 정부에서 이 전국의 그 예상 사업지 후보들을 네. 쭉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 만한 데를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과거의 어떤 통계 수치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그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러이러한 규제 완화를 했을 때 민간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그 예상 참여율을 기초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게 허수다, 과장된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희망사항을 갖고 일단 그 83호를 발표했다고 보고요. 예. 그 또 83만 호 중에는 정부가 직접 그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26만 3천 호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이 민간 부분, 즉 그 집주인이라든지 개발 그 예정 지역의 집주인이나 땅 주인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호응 여부에 따라서 이번 그 정부 대책의 결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네. 따라서 이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그 정부의 그 발표 대책이 이게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그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민간 부분 쪽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부장님께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0%? 결국은 그 민간 제가 아까 그 우리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 지금 처음 발표된 이후에 며칠 동안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기하고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부가 계속 이제 수정 보완해 가면서 민간의 그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지금 정부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구체성이 좀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여줘야 민간에서 어떤 그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중 특별히 하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 정부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역세권 개발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번 대책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 기존 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집주인이나 또 땅 주인한테 최소한 10 내지 30%포인트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그 산출 근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만 그 10% 제시해놨죠. 예? 그냥 숫자만 제시해놨죠. 제시했고 예. 따라서 집주인이나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이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산출한 그 수익하고 네. 또 집주인이나 땅 주인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네. 부분하고는 당연히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 민간 쪽에서 이게 참여할지 또는 참여하지 않을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이 획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려면 정부가 공공을 주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일 건데 과연 그러면 얼마나 민간의 또 참여와 동의가 필요할지 이게 얼마나 수반이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도심의 노후 아파트들 재건축, 재개발, 노후 지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을 멸실하고 또 쥐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 예. 부분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공급 효과가 신규 택지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도심에서 좀 빨리 동의만 얻는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네. 인프라 구축 비용이 좀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최근에 어쨌든 도심의 역세권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니즈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뭐 3기 신도시 같은 신규 택지 개발 방식 외에 도심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간 건데 예. 저는 사실 발표된 당일에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배제해주고 그러니까요. 분양가 상한제의 거래 제한이라던가 직접 거주 요건 뭐 이런 2년 것들도 실거주 같은 것들도. 완화해주고 이런 네. 것들이 생각보다는 규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좀 끌 수 있겠다. 뭐 아주 대표적인 고가 지역을 희망하시는 분들까지는 몰라도 좀 중소규모의 재건축이나 경기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관심들을 가지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의 반응은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공이 시행을 하다 보니 민간 건설사나 이제 디벨로퍼를 통해서 같이 민간 아파트로 지을 수 있어도 공공 상품이라는 가격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이런 좀 고급 아파트로 짓는 거는 여전히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부분 때문에 네. 조합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전히 꼭 공공으로만 선택을 해야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계속 좀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으로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상당한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공공 주도로 이제 좀 너무 비싸지 않은 공공 분양을 공급하고 임대도 넣고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실제로 현장의 반응이 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지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도 뭔가 규제 완화를 하는 카드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건가요? 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 그럼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면 공공을 선택하면 되고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공 시행이 싫다면 종전에 이제 도시개발법에 기존, 따른 네. 민간 재건축 하면 된다라고 선택의 문제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합원들은 재건축은 좀 하고 싶은데 공공은 여전히 좀 꺼려진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뭐 정도가 다르더라도 민간 재건축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좀 내어달라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정부가 더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대상 토지 소유주인 조합원들 아니면 기존 조합들의 반응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네. 있어서 재건축은 조금 난항이 계속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근데 재개발은 아까 교수님도 뭐 흑석 2구역이 종전 공공 재개발에서는 조금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이번에 인센티브들을 좀 더 듣고는 다시 좀 추진해 볼까라는 의견들이 일부 또 엇갈리게 나오기도 해서 종전에 공공 재개발을 뭐 시범구역 이런 걸로 좀 검토했던 곳들은 이번에 규제 완화나 이런 지원 정도가 좀 더 확대된 공공 재개발 방식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 중에서 좀 초반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 정책을 믿고 또 기다리시게 되고 할 텐데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 이 대책 직후에 그 용산 서울역 뒤에 동자동 쪽에 그 쪽방촌 맞아요. 도심 정비하는 계획이 이제 국토부 발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업에서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토지 소유주들 참여 여부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좀 명쾌하게 좀 눈으로 보여지는 시범 구역이 좀 성공 사례로 나와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그림은 크게 잘 그려놨는데 이걸 잘 채색을 그려놨죠. 하려면 역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민간에도 당근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책 기조라는 게 있고 또 집권 여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틀립니다. 지금 정부가 던진 법은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이런 부분들을 손봐가지고 고밀도 개발하겠다는 게 주인데요.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서는 300% 이상을 주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지들이 용적률을 더 높이고 싶은 건 개인들의 사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공익이 그렇죠. 증가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공익 우선 또 정책 목표에 좀 약간 좀 부합하지 않는 상충되는 부분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자유롭고 싶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마음은 더 좋아지고 싶지만 그리고 이제 공공 개발의 경우에는 어떤 명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책 목표와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일조권의 약간의 뭐 약화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충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조상. 다만 이제 재건축 현장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방치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적정선에서 서울시나 정부하고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합치적으로 못 추진이 잡고 안 있는 되고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당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재개발 현장 중에 뉴타운 해제하고서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일몰제를 펴가지고 이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같이 발표했지만 사실상 목표는 재개발 쪽인 것 같아요. 속마음은 제가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네, 재건축 재개발이다. 현장은 왜냐하면 일단 입지가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된 데 지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민간이 할 경우에도 좀 비슷합니다. 수익률이. 어떤 뭐 소셜 믹스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재개발은 장점이 더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장기화됐고 정부의 지원이나 리스크 부담이 늘거나 수익성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장들이 타겟인데 발표할 때는 같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재개발 현장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사업을 못하고 오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발표할 때 시범 지역에서 8곳, 지금 흑서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하고 싶다는 것은 흑서구역의 입지가 좋아요. 그렇죠. 그냥 민간으로 가도 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좀 고민하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양가가 흑석처럼 뭐 3천, 4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지역은 공공의 힘을 받아서 가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8곳이 지정이 됐지만 신청은 70곳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12곳은 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발표한다 그러고 이런 예.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던진 당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거주 의무 면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방식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에서 30% 수익이 보장될 거라고 보는데 양도세 면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현물로 납입을 하게 돼요. 재산을 갖다가 그리고서 나중에 환지나 대토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에서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 차지할지 모르면 이것도 수익의 증가가 되겠죠, 분명히. 근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LH 마피아라는 단어가 옛날에 한번 들렸었을 겁니다. 근데 재개발 현장들을 가보면요, SH가 하기를 원하지 LH가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내 집이 2억이라고 조합을 만들어서 준비할 때 2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LH가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관리 처분이잖아요. 다 맡겨서 주도적으로 맡겼는데 그럼 LH가 감정가를 낮출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LH가 예전에 어떤 오명을 썼던 점을 갖다 탈피하려면 주민들이 왜 재개발 현장들이 SH랑 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은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LH에서는 이거는 이 부분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거에 저항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는 대책을 가지고서 이 제도를 가야지 그냥 뭐 말씀 주신 대로 내용은 다 좋으나 실제로 가가지고 부딪히는 일이 많으면 정책 목표가 그대로 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정부에서 조합원의 입장 이런 부분 법적인 문제 또 LH 어떤 오해받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이제 투명성 있게 잘 해나간다면 좀 긍정적이겠지만 그걸 잘 못한다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숙제가 꽤 많네요. 보니까 해야 될 맞습니다. 것들이 네. 많고 지금 뭐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민간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유인책과 또 굉장히 섬세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그 호응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 이번에 그 공공 주도로 그 시행을 하면서도 예. 그래도 민간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공사는 주민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공공으로 갈 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이익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예. 공공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신 내지 부담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공공 위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인 그 어떤 그 커다란 골격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많이 확대를 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공사 선정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뭐 자재를 선정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 통로, 여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주시죠.
확대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83호를 이제 83만 호를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공급하겠다는 건데 일단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 사업, 시범 단지를 보여줄 선정을 수 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어서 당초의 어떤 그 계획대로 되는 이게 건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들을 보여줘야 아무래도 민간에서 그것을 보고 신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가 그동안 수요 위주의 정책을 뿌리다가 이제 공급으로 좀 선회를 했는데 뭐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급 대책은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꼭 당장 내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도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뭐 패스트트랙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나 뭐 중공업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할 때 토지주 4명 중 1명만 동의하면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했는데 그 얘기는 4명 중 3명의 의견은 묵살당할 수도 있다는 걸로 좀 받아들여지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로 인해서 또 갈등이 또 유발되고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매수 청구권을 쓰거나 현금 청산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또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예. 정확히는 역세권 등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곳들이 처음에 4분의 1 소유주들이 사업 검토 신청,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을 해서 실제로는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최종 사업 확정이 되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수치는 이제 단적으로 뭐 시작은 시킬 수 있으나 확정되는 데까지는 좀 더 동의가 필요하기는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제 일반 역세권 중공업 5천만 제곱미터 넘는 큰 사이즈들은 지금 3분의 2 동의만으로 사업 확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소규모들도 5분의 4로 확정이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비율은 사실은 반대를 해도 현금 정산 대상이 되면서 매수 청구권으로 그냥 이제 같이 사업이 끌려가야 진행될 되는 수 있는 상황이죠.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이 법이 이제 확정돼서 입법까지 가서 이제 시행이 된다면 그 과정에 지구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 대책에서도 이제 좀 헌법에 위반된다라던가 이런 그렇죠.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대책 이후에 새로 소유주가 되신 지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권을 지금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계속 국토부가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사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해당 구역들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언제쯤 이 사업을 예정 구역 지정이나 이런 걸 신청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이제 팔거나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역으로 그 예정 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세아파트를 받으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뭐 거래가 무산된다거나 예. 아니면 파신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되신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이미 좀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쟁점이 될 것 같고 이게 뭐 개인들의 사유재산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그 지역의 기존 지분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럴 수도 이게 있겠죠. 뭐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이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문제나 혹은 팔았는데도 나중에 그게 무산돼서 뭐 물어줘야 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버리면 결국에는 사업으로 가지 못하는 현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이런 쟁점 사항들이 간단히 치부하기보다는 사업이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어떤 지구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구에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갈등들이 빚어진다면 그걸 또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뭐 묵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상당히 좀 시간이 오히려 좀 소요돼서 더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의미를 좀 지금 뭐 다 문제점들 말씀 주셨으니까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2개 후보지 중에 뭐 20% 정도만 신청을 해서 잘 된다라면 자기 정부에서 말한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했죠. 이런 문제가 생길 걸 정부도 일단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발표를 안 했잖아요. 지금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는 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걸 팔고 가야 되잖아요. 돈이 모자르면. 그럼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하나의 Q&A 사례를 정부에서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안 하고 발표하면 댐에 구멍 나가지고 진짜 진도 안 나가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이 동의율을 좀 3분의 1로 낮췄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뭐 4분의 1만 해도 예. 제한을 하지만 동의율이 3분의 2 정도로 낮춰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통상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또 이런 도시개발 정비 사업을 해보면은 50% 정도까지는 동의를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60%, 70% 가는 데까지도 60%까지도 좀 힘든데 70%가 힘듭니다. 80%는 더 힘들죠. 그래서 지금 뭐 저 서울 시내 수도권의 뉴타운 지역들이 계속 그냥 방치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주민에 대해서 특히 노령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 소문들이 원주민이 할머니, 할아버니, 어르신들이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주로 이제 그런 지역들은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소유주들이. 그냥 나 여기 살다 죽을래 편하게 이러시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고 나면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내 집값이 3억인데 아파트가 6억이에요. 그럼 3억을 빚을 지잖아요. 대출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뉴타운이나 이런 데 저희 고령자 중에. 부담스러워하시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소문이 나셔가지고 무조건 하지 마가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현장들이 20-30%가 잘 동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고령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주택을 주는 형태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알맞는 주택가, 연금이나 이런 다른 부분도 다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 상태에서 3분의 2 동의율 가능한 선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점은 그거죠. 220곳 중에 30곳만 신청해서 할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냐면 그 222곳이 다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일단은. 근데 다만 반대하는 분들이 30-40%가 있는 곳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결론은 났죠.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반대하는 부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이주 대책도 그렇고 다행히 뭐 세입자 대책도 이번에 넣었어요. 전체 수익이 100이라 그러면 30을 소유주한테 주고 20을 SOC에 투자하고 20을 고령자 뭐 이런 데 하고 나머지 15를 세입자에다 배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비가 만약에 주민들이 볼 때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건축을 지어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건축비 정산할 때 그러니까 거르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 발표한 거 보면은 주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과 공공이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공익에 공유한다 그러면 결정 과정도 같이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신탁이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건축비를 500만 원짜리를 만약에 600만 원으로 LH가 선정을 하면 그걸 어느 주민이 그걸 감독하겠어요. 그렇다고 견제하는 시민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또 이번에 뭐 어떤 분양 아파트에서도 가산비가 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옵션비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정하게 거를 수 있는 LH의 활동과 정부가 하는 활동에 모든 것을 거르고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아니면 주민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넣어야겠죠. 마지막에 오케이 할 수 있는 건 주민의 권한이다. 그러게요. 안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 가면서 중간에 그 사실을 알고 나거나 만약에 또 LH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또 어느 현장에서 어느 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또 사익을 취하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명한 제도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나 조건은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데 계속 맴도는 얘기죠. 조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투명하지 않으면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다음 달 정도면 이제 택지지구 한 10여 곳이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택지 신규 단지가 발표가 되면 이게 또 주택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긍정적으로 줄 수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택지 개발지구가 발표되면은 아무래도 그 인근 지역의 그 생활 인프라라든지 주거 여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 신규 그 개발 지역 인근의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아까 처음에 우리 김지현 소장님께서 예,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격 상승이 되는 부분은 이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건 단지 이번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도권 쪽에서 그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곳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나 아니면 교통 그 체계로 봤을 때 서울의 접근 가능성이 좋은 데로 이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지역은 이미
그 지역의 뭐 땅값이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그렇게 달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상승폭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높을 가능성은 없다. 추가적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면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좀 적겠고 또 하나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발표가 하나의 그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들썩들썩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그 시장에서 이번 그 정부 발표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그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그 우려가 좀 이렇게 좀 적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일단 시장의 관심이 제일 높은 사업지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83만 호가 전부 이제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동일하다라고 치면 그렇죠. 확실한 공급지 발표되는 게 아마 제일 먼저 될 수 있는 게 이 신규 택지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대상 조만간 추려가지고 추가 발표하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발언 나온 걸 봐도 3기 신도시랑 이렇게 묶어서 두 번째 세트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뭐 4기 신도시나 이렇게 좀 후순위라기보다는 3기 신도시랑 묶어서 같이 진행되는 경기나 인천권 지역들일 것 같아서 네. 나오면 오히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도심의 역세권이나 재건축 어찌 될지 모르는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는 곳보다는 어쨌든 어느 지역에 택지 조성해서 신규 공공 분양을 한다라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실 가능성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상지가 나오면 해당 지역은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거래허가라던가 뭐 이런 투기 억제책을 쓰긴 하겠지만 가격 불안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많고요. 이게 나오면 경인 지역에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결국에는 또 서울 주택지나 아니면은 직장하고 가까운 그린벨트나 유유지 뭐 이런 쪽으로 더 발굴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또 요청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결국에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를 지어달라라는 요구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공 재건축 재개발에 집중하는 이번 이사 대책이 나온 건데 예. 거기서 이제 확실한 부분들 지금 26만 호 가량이 추가적으로 신규 택지 공급분이거든요. 83만 호 중에 그게 다 또 경인 지역으로 묶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럼 또 서울은 어떻게 뭐 공급을 할 거냐, 혹은 그러니까요. 서울에는 이런 지구 새 아파트를 안 지을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거론되는 곳들이 몇 곳이 뭐 얘기가 나오는 곳들이 있죠.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니고 주변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 이미 다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서 또 뭔가 가격 상승이 또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저도 의문이 본부장 드는데요. 의견에 동감합니다. 가격 상승의 폭이 미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이 됐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또 서울시 이제 저는 이제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서울시 아까 83만 호 중에 32만 호가 서울이고 경기까지 하면 61만 호거든요. 32만 호 서울의 내역을 보면은 도시 정비 사업이 9만 3천 호고 나머지가 그 고밀 개발하고 도시 재생하고 리모델링이에요. 거기서 가능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거의 확실해요. 32만 중에 10만 원 확정적이고 도시 정비 사업과 고밀 개발이 합해서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고밀 개발에서 한 10만 정도가 수요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된다 그러면 20만이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서울의 적정 아파트 물량이 3만에서 4만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 이거 20만이면 한 4, 5년치예요. 게다가 6월부터 또 사전 분양이 또 들어가잖아요, 신도시에.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신규 미니 신도시급의 택지를 20곳 정도를 발표한다. 이거는 시장에다가 확실한 신호를 준다고 봅니다. 좌충우돌을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완전히 반영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법안들이나 모든 내용들이 바뀌려면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국회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은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바뀐다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책을 제대로 못한 게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을 미리 중장기로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이나 무주택자나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부의 방향을 보고 앞으로 3년 반 정도 남았죠. 3년 반 뒤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 또 집권을 한다 그러면 이 정책은 100% 실현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대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면 노태우 때는 전국에 200만 원을 했을 때 80만 원가 서울 수도권 배정인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 거의 22만 원 빼면은 거의 1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엄청난 물량이에요. 그래서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주택을 가지셨던 아니면 안 가지셨던 이거를 우리가 4, 5년 뒤를 예측하고 시장을 대처하는 게 현명하지 지금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은 세세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 하나만 사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 공급 과잉 부분은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예, 예. 지금 저희가 기존 127만 호에 이번 83만 호에서 200만 호인데 사실 이 중에서 저희가 요번에 역세권 정비 사업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공공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기존 주택 멸실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신축되는 비율은 종전의 1.5배 최대 1.3배, 1.5배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200만 호가 다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실제 나오는 새 아파트는 뭐 60만 정도? 그게 대부분은 아마 수도권의 신규 택지의 26만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노후 빌라나 주택촌 아니면 이제 노후 아파트를 멸실해서 공공으로 새로 정비 사업한 곳들에서는 완전 순중 새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렇죠. 걸 없애고 그래서 지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 200만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돼서 이 판단만 할 거는 아닌 네.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게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자는 이 수요자에 대한 제안들은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네. 이게 실제로 너무 과도한 물량인가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실현돼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사업 특성상 멸실되는 주택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지금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저희가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지금 집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나중에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전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학교 졸업해서 자기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젊은이들의 그 좌절의 네, 시대다 쉽지 이렇게 않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 그 김기정 소장님. 김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급 과잉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새로 순증되는 부분이 200만 호가 아니고 그보다 상당히 작은 숫자다 숫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번 그 발표된 그 수치를 그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가구수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가구수 증가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그걸 그 산출 한번 이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가구수 증가되는 부분이 한 1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과잉 공급의 그런 얘기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그 보급률이 한 104% 정도 되고 수도권은 99% 그리고 서울은 한 9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을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평균 한 1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시장이나 또는 학계에서는 이 어떤 그 공급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인을 감안하고 또 이 노후 주택의 어떤 그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한 105% 내지 110% 이상은 돼야 된다. 조금 더 올라가야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 수치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용해 본부장 한문도 교수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